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선관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실무자 6명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고 해체 수준의 선관위 혁신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를 주목하셨습니까? 어디를 주목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죠.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적어도 공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수장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해서 그리고 밑에서는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들어가겠죠. 실행 과정에서 서로 그러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제는 있었느냐부터 해서 뭐 판단부터 뭐 인쇄 매수 여러 가지로 해체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체를 하고 다시 설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인쇄용지 50%를 축소한다. 이 지침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거 당일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식 문서를 통해서 배치되는 결론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의뢰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뭘 결제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근이 아닌 사람들의 이게 잘못된 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 딱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일괄 결제 버튼 누르면 그냥 다 결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충 이제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대충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도 이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 갈 때 배우자도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자의 항공 비용이라든가 숙박 비용도 다 선관위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 같은 서류에는 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법관이나 하는 분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 것 같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진짜 뭐 국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돼서 조사의 범위까지 이게 확정이 됐어요. 최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재선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올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경찰이 뭐 과잉 진압, 대응 뭐 이런 것도 뭐 조사 범위에 넣자라고 해서 조금 이게 난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조사 범위를 정해서 이게 출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시장 재선거는 권고를 안 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원래 애초에 16곳 전부 재선거 소청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의원총회에서 투표 중단까지만 갔던 곳만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곳으로 줄여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후보들이 제기한 4곳까지 포함돼서 모두 11곳이 소청이 제기가 된 건데 거의 사실 이건 전면 재선거나 다름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선거소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선거소청은 어쨌든 소청을 제기하는 사람이 선거 무효 사유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냥 선거소청 제기한다고 해서 진상조사 벌려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무효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단 해보자 이런 것은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실규명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선관위 입장에서 선거소청 기각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각을 또 선관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목소리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만 가지고 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도 사무총장이 전결로 했다 그래요. 전결로 하고 이제 보고를 이제 노태학 뭐 위원장이 사후에 받고 뭐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됐던 이제 송파구의 그 선거 투표구 지역에서는 그 이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런 문제에 돼 가지고 뭐 투표 시간 연장이 이런 거에 돼 가지고 그 심의를 뭐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서면 결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땜빵식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쟁점이 하나 될 수 있는 건 선거 자유방해죄라고 네.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거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투표용지를 이렇게 축소 인쇄한 것이 선거 방해죄가 될 거냐, 선거 자유 방해죄가 될 거냐 이게 예. 논란이 될 것 같고 합수본은 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허접하게 선거용지를 축소하는 것을 뭐 깊은 논의 없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했다는 것이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게 부정선거의 부정하고 다릅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12분이 조사받는다는 거 하는 걸 보니까 이 과정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의혹하는 것 같지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소극적 고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투표용지 반만 인쇄하면 혹시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이, 뭐 설마 그렇겠어?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 고의도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를 넘어서 선거를 방해했다, 투표를 방해했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거는 단순히 어떤 공무원의 과실 문제가 아니라 수사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형법상, 뭐 공직선거법상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라든가 방금 강소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선거 방해죄 네.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수사기관의 어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 밝혀달라 이런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 노태학 그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 뭐 해외 출장을 부인 동반해서 간 것도 그렇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는데 4년간 1억 8천만 원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은 것도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절했는지 아울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는 위철한 상임위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도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필이면 또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근데 그런 거 연연할 거 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연연할 거 없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련성을 찾아야 되나 잠깐 생각했었어요. 그냥 관계가 있으니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게 이 아까 소총을 7개 그 소총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그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강소영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의 하자가 있어야 그게 무효 사유고 재선거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건 극히 일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정당 비례 선거 뭐 이 정도는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7개는 좀 과한 게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투표용지 부정 문제가 발생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이거는 하자가 없다, 혹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단할 게 아니라 일단은 소청을 해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고 걸러내자는 취지, 검토해보고 걸러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면 재선거하는 이거는 과도한 거고 예, 7개 정도면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이번 주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 그러면 이제 선관위는 검경 합수본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제 이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일단 진상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뭔가 밝혀내야 되겠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이런 정도 문제가 있다는 범위 정도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관련자들 다 불러서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는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하는 임무가 국정조사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법기관에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어떤 벌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관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까지 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선관위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외부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 그러면 선관위가 이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5억을 근거 없이 썼는데 견책만 나오는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치권이 이제 반응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개헌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원포인트 개헌 반드시 해서 그 지금 법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왜 제가 개헌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법률로서 이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위헌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독립된 헌법상 기구니까 계속 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차제에 개헌을 한다는 의미는 여야 합의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해야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선관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 정치적 액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에 그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강조점, 제1의 과제 이게 무엇인지 드러내는 메시지인데 사실 뭐 이 가령 선관위 해체, 원포인트 개헌 즉시 실시 이런 걸 올렸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1의 과제가 지금 이거고 집회가 지금 뭐 계속 변질되고 있다, 부정선거론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자꾸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완전 자기 제밥에만 관심 있지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실책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청래 대표는 열일 제치고 이것부터 하겠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이제 결론이 여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개헌하려면 되고 여당이 있는데, 역할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국정조사만큼은 우리가 조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뭐 직무 태만이라든지 업무 소홀이라든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를 뭐 50%까지만 뭐 인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60% 이렇게 제각각인 것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위해서 파견을 할 때 공무원 노조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원활하게 선거 사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은 좀 건조하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헌 같은 경우는 이미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크게 봤을 때는 한 가지 축은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무 직원들의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행안부가 관리를 할 건데 이걸 협조로 할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관위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은 못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헌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개헌 문제를 예. 그냥 하자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혹여라도 또 이제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또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접근을 해야 된다. 부드럽게. 네.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건 좀 몰랐던 좀 당황스럽다. 너무 갑작스러운 입원이다. 뭐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입원하신 게 맞고 뭐 검사를 많이 했다는데 뭐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뭐 담당 의사가 응급실 갔더니 입원을 권유했다. 뭐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아프신 게 맞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아프신 분에게 뭐 왜 아팠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한 10개월 정도 당대표를 했는데 뭐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죠. 최근에 와서는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압박이 많았고 뭐 전날 의총도 있었고 의총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이 아마 본인 예상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 퇴진에 찬성하는 듯한 움직임이 조금씩 들리다 보니 이러다가 지도부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갔다면 뭐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입원하신 거는 이제 아프시니까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다만 시기상 공교로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불법 계엄 1주년 맞아가지고 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을 때 네. 그때 윤한홍 의원까지 나서서 장노 대표를 비판했을 때 그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명한 다음에는 그 또 정치적 위기가 생기니까 그건 단식을 통해서 또 돌파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장노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미를 했죠.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또 입원을 하는 공교롭게도 입원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치적 해석을 이게 물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장도혁 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업무 복귀 의지가 강한데 혈압이나 혈액 검사 등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있어서 지금 퇴원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1야당 대표 다 보니 그리고 지금 거취에 대해서 너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주요한 논거 중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대안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참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아프셔서 못 해요. 그렇잖아요.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그 해결을 당무도 지금 하실 수가 없고. 근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돌입하면은 40일, 50일 사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당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는 비대위 형식으로라도 일단은 넘어간 다음에 그걸 비대위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뭐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총의를 모아서 이 리더십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면 지금 이 몸 아프신 것도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프시다니까 이제 다들 자제를 하는데 예.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버티기 모드로 제가 이제 다육이 정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식물 중에 이제 다육이라고 있잖아요. 방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아이고, 참. 물도 안 줘도 살아 있고 뭐 아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도 안 예. 나는데 돌아보니까 있더라.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국민의힘 내용은 계속 심해질 거고요. 뭐 언제까지 한동훈 복당 이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홍이라는 것도요. 네. 서로 간에 에너지가 세야 있는 겁니다. 물론 불화는 하고 있겠죠. 근데 내홍까지 가려면 이거 절대 못 물러나 하는 세력이 한 절반 정도. 아니야 물러나야 돼 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 이래야 이제 각이 서지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면전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냥 절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정도지. 의총에서도 나왔지만은 거의 뭐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과반입니다. 일단은 뭐 몇 프로까지 말은 못해도 과반은 확실해요. 장도혁 대표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에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다육이처럼 존속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그러면 그 없어진 기능을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그걸 다 떠안아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도 어차피 대표로서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상태지 않냐 그러면서 병원에 간 김에 더 푹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어쨌거나 당장 사퇴하라는 그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공회전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전 사퇴 또 내년 봄 사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후퇴선이 밀리고 있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다 이제 뭐 내부적으로 절대 다수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보기에는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확실히 좀 야성이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판이 빨리 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시간 내내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은 조금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또 숙고를 하고 또 누구가 총대를 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점잖은 정당인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당 대표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건 뭐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 그 기득권들 있잖아요. 일종의 당권파, 진짜 당권파. 그러면 이들은 저는 이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그래서 지금 뭐
들어보면은 지금 서류 접수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당대표 누구로 할 것인지. 근데 시간표로 따져보면 이제 곧 휴가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선관위 특조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정감사 옵니다. 국정감사하고 예산 정도로 네.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정도의 당권파가 서류 면접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낙점을 할 겁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이 형식으로 가긴 간다. 네. 광고 듣고 네.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이 일부 마무리에 그래서 장동혁 체제 이번 말까지는 간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장동혁 대표도 내년 첫 쯤에는 저는 자연스럽게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가. 아니 뭐 스스로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결론은 사퇴로 갈 것 같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연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식물 대표인 상태인 것은 뭐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심지어 뭐 친한계 뭐 개혁 성향뿐만 아니라 친윤계로 불렸던 많은 분들조차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이거 정말 곧 끝나겠다고 판단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날 예.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많이 조명을 못 받아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전국 전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정청 대표 만나서 나랑 그 얘기하자 했어요. 그게 공허한 외침이 돼버렸는데 이게 그 전날에 의원총회에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던 장동혁 대표와 전혀 결이 다른 고작 7개 소총을 결정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장동혁 대표를 한번 이렇게 딱 비토한 꺾였어요? 거거든요. 예. 꺾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더 나간 거예요.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당 고사하고. 근데 야당 의원들조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를 해놨는데 본인이 또 전면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공허한 외침을 하고 병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는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했구나. 이거는 오래 못 버티겠다. 이제 당 의원들도 식물 대표라도 계속 존속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워낙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갈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지도부 붕괴할 수 있는 것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의 손에 달렸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키메이커는 바로 김재원 최고다 이렇게 보던데요. 키는 바뀌었습니다. 키가. 누굽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다수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일단 한 60-70% 이상 찬성, 그러니까 사퇴하게 되면 동반해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결론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죠. 네.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현역이잖아요.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그냥 지도부를 무너뜨리는데 마지막 버튼을 누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그럼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느냐는 전략적 고민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 그럼 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레벨의 어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기 또 어떤 환경에서 본인이 결정하느냐 이 고민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버틸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굳이 장동혁 대표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뭐 재선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당대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을 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신동욱 최고위원도 조만간 결단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신동욱 최고가 의총 날에 기자들 앞에서 키맨이 움직이려면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제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가만히 서서 눈 감고 풍량계 같은 거 하나 들고 바람이 어디로 부나 이 정도인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눈 감고 그렇군, 흐름이 그렇군 이런 느낌으로 나도 그냥 떠밀려 가야지 이 정도의 이제 소극적인 모양새라면 신동욱 최고는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셈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장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저 워딩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계산기 돌리고 있는데 무턱대고 자꾸 물러나라 그러면 돼 안 돼? 응? 뭘 좀 제안을 하든가 뭐 아니 이런 좀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뭐 장을 마련하든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변수가 엄청 많은데 무턱대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아 아. 급해 지금 뭐 급할 게 뭐 있어 어차피 흐름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다시 공천 받을 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뭐 걸려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세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아, 저는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수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현 지도부에. 예. 그럼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 당대표 나가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달라. 아. 그럼 내가 붕괴시키고 차기 전당대회 내가 당대표로 출마할 테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확실하게 달라 이런 취지로. 아, 그러니까 사퇴 제안이 당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안이다. 이런 신뢰를 줘야지 키맨도 흔들고 움직일 거 아니냐. 그렇죠. 신동욱 당대표 체제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희망찬 당의 미래일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게 지금 서류 면접 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서류 넣고 있어요. 그 넣으시는 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신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철수, 신동욱, 나경원 이런 분들이 막 지금 서류 넣고 각자 막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아직 그 국민의힘의 진짜 당권파들이 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 넣었으니까 이제 곧 면접 봐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나면 만약에 본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A씨하고 붕괴시킬 수도 있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양양자 최고랑 우재준 최고를 제가 나머지 분들은 일종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장도혁 대표 체제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정된 미래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그 붕괴시키는 시점이 너무 늦으면 장도혁 대표와 함께 순장하게 되는 거고 너무 이르면 또 배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최고위원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차피 양양자 우재준 최고 빼고 나면 신동욱 김재원 최고랑 그리고 김민수 최고인데 조광한 최고도 있죠. 조광한- 갑자기 거긴 조광한 지명- 최고가 거기는 선두 지명직이니까 이제 아, 그렇군요. 거기는 지명- 캐스팅 보수를 안 잡고 그렇군요. 아, 난 진정하시고. 조광한 최고가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당내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입장문이 나왔는데 경기 지역구 의원 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안철수 김은혜 의원이 보류하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예. 문구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은혜 의원은 어떤 입장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만 좀 나왔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선출직 의원, 선출직 공무원을 하는 분은 자기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눈치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 눈치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누군가가 면접을 보고 있고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서류 심사가 안 끝나서 내가 좀 몸을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또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는 반대다. 시간이 안 됐다. 임기 2년인데 왜 벌써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동조해서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바꿔서 아까 말한 점잖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안철수 의원 캐릭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 또 안철수 의원 캐릭터 잘 분석하시지 않아요? 네, 그럼요. 유 변호사님? 안자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스탠스를 장도혁 대표의 지지 기반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스탠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너무 척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들이 눈치 싸움 하듯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붕괴시키는 쪽으로 너무 힘을 실어버리면 그럼 본인은 원래 스텝이 꼬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두면은 자기 당대표 출마를 못하니까 그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조차 모임에서 이번엔 붕괴시킬 때구나 해서 딱 편을 들어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부 비판이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당신도 그럼 결국 장동혁 대표를 버리는 거야?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아차 이러면 그렇게 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와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나 이미지에 계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경기도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이거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본인도 장동혁 대표의 그 지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선관위 부실 관련해 가지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재선거 주장하시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뭐 나 같으면 재선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국민의힘의 좀 개혁이라든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려는 분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동혁 시즌 2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지점인데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건 민주당하고도 공이 이제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인물을 보고 누가 되면 좋을까 인기 투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노선을 결정해야 돼요. 이제까지 나름대로 달려왔던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성적표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고 그 노선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다음 지도부로 세운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없고 그냥 일단 장동혁 물러나고 시작합시다. 방향은 뭐 누가 뽑히는 대로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건 당원 주권주의도 아니고 뭐 정당 정치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뉴미디어가 마사지하는 사람이 또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 뭐고 이 철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사람에게 그 철학에 맞는 행보를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철학을 묻지를 않아요. 그 이익만 있어요 전부 다. 누가 되면 나한테 유리한가. 그래서 한계로 국민의힘의 보여요. 현 주소 진단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저희 당에 이제 공천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어느 칼럼을 보니까 공천을 5번 망쳤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께서. 전 한 3번 정도 보는데 그 이제 누적된 5번이면 5선이에요. 그만큼 이제 당의 구조가 20년 가까이 이 공천을 잘못하여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분당의 비극을 저는 생각합니다. 분당. 그 당이 쪼개진다는 분당이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김은혜 두 의원은 분당 갑을 국회의원이고 김은혜 의원은 갑을 2군데서 다 됐어요. 김민수 최고위원도 분당 을 출신이에요. 분당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성남시장도 이번에 다시 재선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 주민들이 이번에 그 선언 경기도 의원들 7분이 다 같이 얘기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게 2명이 다 분당이야? 라고 할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장동혁 노선에 응하는 사람들의 표를 좀 받아서 뭔가 뭐 대표가 되든 다음에 공천을 받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왜 이런 정무적 판단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천은 당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면은 지역구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합당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정말 당당하게 정치활동 하시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의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이제 커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구구적인 부정선거를 이 매개체로 한 그런 당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을 계속해서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당대표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당대표가 된다거나 최고위원 되려고 한다거나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면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윤허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선거만 봐도 엄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 상당 부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국민이 그 정도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당원 구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게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서 25명이 공동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명단을 봤더니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 사전투표제를 개선을 해서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것은 한동훈 의원의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같이 동참을 했다. 그래서 뭐 복당 움직임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데 네.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10여 년 해온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뭐 제도 추진은 참 좋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이게 또 전체 국민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뭔가 뭐 항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전체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 개선하자는 차원의 법안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뭔가 결속을 좀 다지고 복당 움직임 그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저도 아직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지금 선거 이제 참정권 관련된 이슈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뭐 이건 뭐 여야 공이 다 고민할 문제여서요. 사전투표 이게 참정권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투표를 더 잘하게 하려고 독려하려고 사전투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폐지해? 본투표를 늘리게 되면 그럼 그때 연휴가 돼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을까?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건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건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거야.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조금 과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 경향이 진보다. 대부분. 이게 약간 편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벌써. 그게 출구조사나 이런 것에서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면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신뢰해보려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거냐? 이건 토론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여야가 이걸 좀 깊게 토론하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으로 아이덴티티만 소진하고? 드러낼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보완을 하는 것이 낫다.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예. 사전투표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지. 본투표를 늘리면 그래도 또 본투표 때 안 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전투표는 그냥 해도 되는 건데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정권은 행사하기 더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건 토론의 주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관외 사전 투표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투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본 투표는 수요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요일 토요일 하면은 우편으로 원래 지역의 개표소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전 투표함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 여론이 바뀌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치니 본 투표의 표심과 사전 투표 표심이 다르다 이런 또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정치적으로 뭐 해결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싸울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좀 기간이 멀다는 거는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깜깜 기간 중에. 사전투표제의 원래 취지, 도입 예.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화에 사전 투표를 하고 수요일 날 본 투표를 하면 이제 사흘인데 월화는 공휴일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좀 빨리 해서 우편이 아니라 좀 이렇게 관외 사전 투표가 자기의 그 원래 개표소로 빨리 가게끔 하는 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다 퍼져 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는 예. 그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을 이제 상관이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해체하는 수준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나면 저는 이러한 논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핏 들어봐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의를 하는 움직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이걸 논의를 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법안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이게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개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은 일단 뭐 잘잘못이나 뭐 보완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하면서 좀 개헌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이게 부정투표론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해서 지금 이 부정투표론자들은 거의 신념에 가까운 뭐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이 투표요, 부정 선거요. 부정선거론,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론, 예, 예. 부정선거론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 제도 개편이. 근데 그렇기 부정선거 그 론자들이 그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전투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뭐 논리적인 이유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면 부정선거 음모론도 상당 부분 잦아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 사전투표제 폐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제도 개선안으로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과 이게 긴밀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게 실제로 공정하지 않은 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도는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될 것 이제 이런 같습니다.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건 그건 저는 아니죠. 아니, 예, 그건 그건 아니죠. 저는 효과가 있다 예. 결과적으로. 예.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도 파장이 일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탈당 요구도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면 예.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될 때부터 꽹가리 좀 취직을 했어요. 당선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지금 있죠. 특검의 구형이 딱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 아니, 뭐 부인할 수 없지 않냐 뭐 이제 이렇게 기소된 뭐 게 글을 올렸어요. 언젠데 그 기소되고 나서 구형이야 뭐 당연히 구형하는 거고 기소됐을 때부터 이 목소리를 열심히 냈었어야지. 지금 아니 제 이 견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유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벌금 100만 원은 무조건 넘을 공소시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르면은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이제 3개월씩마다 끝내야 돼서 내년 봄에는 결론이 다 날 거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네. 그래서 재선거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와서 탈당해라 뭐 이런 것들은 당동력 지도부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액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이 서울시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시민들의 공익을 지금 염려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공천 단계에서부터 아주 깃발을 올리고 열심히 말씀하셨어야 됐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이분이 현직 당직자다 보니까 이거는 당직 박탈이나 윤리위 회부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당동의 지도부가. 이번에 계신데 뭐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재선거하자고 하신 분도 그 있는데. 제가 볼 땐 만약에 지금 지도부가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당직자가 하게 되면 장동익 대표가 서울시에 대해서 재선거하자는 의미가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야 할 걸 드러냈다는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이건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라고 보고 이런 분을 검증 없이 외신 대변이라고 제가 대변을 한 5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 들어왔어요. 청와대는 있습니다. 그 외교부 공무원이 하는 외신 대변인. 뭐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당의 외신 대변인은 대변인 없어요. 글쎄요. 저희 당은 당은 있습니다. 글쎄 그래요. 네. 뭐 저희는 없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자리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특이합니다. 근데 외신 대변인도 있고 미디어 대변인은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영 최근에 미디어 했잖아요. 대변인. 최근에 네. 그러니까 방송용. 희한한 대변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희한한 대변인들이 공교롭게도 그분들 중 몇 명이 특히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자당의 어쨌든 후보를. 그래서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 전에 후보들한테 상처를 입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주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해당 행위의 그 당은
진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냥 당권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 실제 선고도 중형이 나와서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제가 그걸 예단할 수는 없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